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제19대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수석 비서관, 대통령 직속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현재는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이사장직을 맡고 계신 김용익 이사장의 간단한 이력입니다. 김용익 이사장께서 국민건강보험 이사장직을 마치시고 직접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를 설립하셨는데요. 돌봄과 미래는 아프다고, 늙었다고, 장애가 있다고,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삶, 자신이 인간다운 생을 이어가는 삶, 가족들이 돌봄 노동과 비용의 짐을 떠안지 않는 삶, 이 조건들을 그들의 여생과 삶에 갖춰주는 일을 하고자 해서 만들었다 합니다. 돌봄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체감되어지거나 드러나 보이는 화두에서는 사실상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해서 김용익 이사장은 전 국민 돌봄 보장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주장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김용익 이사장은 일간신문에 김용익의 돌봄 이야기를 연재하시고 이후 단행본으로 발간해서 우리 사회와 가족 모두가 돌봄 불안이 없는 사회를 위해 애쓰고 계시기에 책 읽어드리는 집사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김용익의 돌봄 이야기를 전합니다. 5월, 돌봄의 함정에 빠진 나라. 5월은 돌봄의 날들로 가득하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우리는 돌봄을 받으며 자라서 자식과 친구를 보살피다가 돌봄을 받으며 늙어간다. 어머니가 해주던 달걀찜, 어린 자식의 손을 잡고 갔던 동물원, 보드라운 손주의 뺨, 이런 것들이 너무나 즐거웠기에 돌봄의 날들은 모두 아름다운 봄의 절정 5월에 있다. 돌봄은 크게 4종류가 있다. 보육 돌봄,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환자 병구안 등이다. 아이를 키우고 노인을 모시는 일은 거의 모든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일어난다. 심한 장애나 긴 병을 앓는 이가 있다면 추가적인 부담이 생긴다. 이 모든 돌봄의 공통 부분에 여성이 있다. 아이를 키울 때는 어머니로, 노인을 모실 때는 딸이나 며느리로 돌보지만 모두 여성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자식이 심각한 장애인일 때 그 부담은 부모의 삶을 통째 앗아가기도 한다. 이때도 어머니는 특별한 부담을 지는 일이 많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아름다운 전통의 바탕에서 여성의 부담이 있었다. 3중, 4중인 일도 있었다. 그래서 한 시인이 울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돌봄이 과다할 때 그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된다. 깨닫고 보면 어머니는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돌봄 노동의 80% 정도는 여전히 여성의 몫이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여성에게 자기 성취를 포기하게 해 경력 단절을 가져온다. 일단 아이를 낳으면 안 키울 수 없으니 현명한 선택은 결혼을 하지 않고 하더라도 출산은 안 하거나 한 명만 낳는 것이다. 이것을 여성의 책임으로 미루면 안 된다. 세상에서 제일 센 줄 알았던 부모는 때가 되면 늙어간다. 자신도 눈이 어두워지고 어깨가 굳어질 무렵 부모님은 칠순을 넘기신다. 부모를 모시느냐 마느냐를 두고 부부, 형제 간의 고민을 거듭하다 다툼이 이는 일도 적지 않다. 결국은 노인시설에 보내놓고 가책으로 밤을 샌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행복과 아이, 노인의 행복은 충돌한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가정에 끼어있는 먹구름의 정체다. 그리고 이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
따뜻하고 행복하게 주고받아야 할 돌봄이 불행의 원인이 되는 사회, 우리는 돌봄의 함정에 빠져버렸다. 시급한 지역사회 장애인 돌봄. 장애인 아들을 업어서 대학 졸업시킨 어머니 이야기는 감동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담이 아니다. 지극한 모성애의 사례라기보다 가족에게 책임을 밀어버린 장애인 복지의 비극적 현실 폭로다. 해외여행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안 바란다. 동네 바퀴라도 나가보면 소원이 없겠다. 라는 부모의 눈물이 훨씬 현실적이다. 장애는 노화보다 발생 시점이 빠르다. 장애는 늙음보다 긴 고통을 줄 수 있다. 장애는 종류가 여럿이고 양상도 다양하다. 그래서 장애인 서비스는 설계가 복잡하다. 장애인 대책이라면 흔히 소득, 고용, 건강, 이동 수단 등을 꼽지만 사실은 지역사회 돌봄이 가장 바탕에 깔려야 한다. 2021년 말 기준 장애인 총수는 265만 명이고 돌봄이 필요한 심한 장애인만 해도 98만 명이다. 이들은 병원에 가기 어려워 감기, 설사가 큰 병으로 악화되기도 하고 활동보조가 없으면 방 안에 갇혀 살기 십상이다. 재가진료, 가정보호, 사회복지, 요양서비스 등 적절한 방문 서비스와 주야간 보호를 양대축으로 하는 지역사회 돌봄이 제공되면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은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 같은 시점에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의 수가 105만 명이었음을 생각하면 노인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돌봄 수요는 거의 비슷한 규모로 짐작할 수 있겠다. 장애인들의 삶에서 집이 갖는 중요성이 너무 경시되고 있다. 가장 어려운 처지를 할 수 있는 시설 장애인 수는 2021년 기준 28,565명이다. 이들의 80.7%는 발달장애, 13.4%는 뇌병변 지체 장애인이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장애인이 된 경우가 많아 내 집에서 혼자 살아보고 싶다는 안타까운 평생 소원을 갖고 산다. 이들이 혼자서도 살 수 있는 복지주택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그렇지만 절대 다수의 심한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산다. 재가 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 사업이 시급하다. 지체, 뇌병변 장애인을 위해 문턱을 없애거나 문을 넓혀주고 앉아서도 쓸 수 있는 높이의 세면 개수대를 만들어준다면 이들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교통 등 외부 공간의 이동성뿐 아니라 실내 공간의 이동성 또한 같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역사회 돌봄은 서비스의 변화뿐 아니라 공간의 변화를 동시에 필요로 한다. 고령 비중이 53%인 장애인. 전체 등록 장애인 중 노인의 비중은 놀랍게도 절반을 넘는다. 2022년 전체 인구에서 노인의 비율이 17.7%인데 비해 장애인은 무려 52.8%이다. 노인이고 동시에 장애인인 고령 장애인의 수는 140만 명이다. 장애는 유형에 따라 수명의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16년 정도 수명이 짧다는 보고가 있지만 지적장애인은 특히 조기 노화가 심해서 40대를 넘기기 어렵다. 자폐성 장애나 정신장애도 노인 연령층에 도달하기 쉽지 않다. 그래도 이제 상당수의 장애인이 살아서 노인이 된다. 반면 감각장애는 노인이 된 후 비약적으로 늘어난다. 청각장애는 노인층이 80%에 달한다. 시각장애도 노인에서 많이 늘어나지만 백내장과 망막질환 치료를 대다수의 실명이 예방된 나머지다. 공약 및 300석의 눈을 뜬 심학교가 좋기 수십만 명은 넘어설 것이다.
노후에 신규 장애인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뇌졸중, 파킨슨병 등으로 인한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등이다. 고령장애인은 그래서 젊어서부터 장애인이었다가 노인이 된 장애인과 노인이 된 후 새로 장애인이 된 노인으로 구분된다. 두 집단은 유사하지만 문화, 사회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젊어서 청각장애인이 되면 수화를 배우지만 노후의 청력을 잃으면 배우지 않는다. 노인이 된 장애인은 장애 정체성이 강하지만 장애인이 된 노인은 그런 의식이 별로 없다. 젊어서부터 심한 장애를 갖고 있다가 늙은 이들은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건강 상태도 더 나쁜 경우가 많다.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장애와 노화의 이중 부담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능 저하의 정도가 심해서 독립생활이 유난히 어려운데 인간관계와 경제력의 지지 기반은 빠르게 고갈돼 간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국가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정책은 어리거나 젊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꾸며져 있고 나이 든 장애인은 노인 정책으로 미루어 버린다. 그런데 노인 정책은 노인 일반을 대상으로 하지 장애 노인에 주목하지 않는다. 장애인 정책과 노인 정책은 고령 장애인에서 서로 충돌하기 일수다. 결국 사회의 보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이 정책에서는 가장 빗겨나 있다. 보기 딱한 텍사스 히트이다. 어린이는 유치원, 노인은 노치원. 1년에 단 며칠이라도 바닷바람 맞으며 쉬다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범한 행복이 치매나 중풍노인을 모시는 집에서는 너무나 간절하다. 치매가 심하거나 산소호흡기라도 붙인 노인이 있으면 며칠은 고사하고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다. 그런데 가족이 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노인을 며칠 동안 맡아서 숙식에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환상적 서비스가 우리나라에도 존재한다. 이것을 단기 보호라고 한다. 어린이들이 유치원에 가듯이 노인들도 몇 시간 동안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치원에 다녀올 수 있다면 어떨까? 여기서 노래 부르고 그림 그리고 연극도 해보면서 운동 처방을 받아 적절한 운동도 하고 물리치료, 작업치료를 받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떨까? 노인도 좋고 가족은 해방이다. 이런 서비스를 주간 보호라고 한다. 노인을 밤에 맡아주기도 하는데 이것은 야간 보호라고 한다. 이 둘을 합치면 주 야간 보호가 된다. 주 야간 보호와 단기 보호는 노인과 장애인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살면서도 가족은 돌봄 노동에서 벗어나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노인 장기 요양보험 수급자로 인정받으면 주 야간 보호는 물론 단기 보호도 1회 9일, 연 4회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문제는 이런 서비스들이 제도로는 존재하지만 막상 내가 필요해서 찾으면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단기 보호기관은 전국을 통틀어 126곳, 주 야간 보호기관은 5,090곳 있다. 그러니 이렇게 환상적인 좋은 서비스들이 모두 아련한 환상일 뿐이다. 충분하지 않는 제도는 제도가 아니다. 주 야간 보호 서비스를 전국의 모든 노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동네마다 5만 개쯤 배치돼 잠시 걷거나 노란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는 39,485개이다. 고령화 준비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집에서 늙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현실이 된다. 자기 집에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야 누군들 없을까?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 만들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중풍 노인이 집에서 사는 세상. 40년 전 30대 초반에 1년간 영국 유학을 갔었다.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돌베기 딸아이가 심한 기침을 시작했다. 아직 운전도 못하던 시절이라 왕진을 청해보기로 했다. 책으로 공부하기를 영국에선 왕진을 해준다는 구절이 기억난 것이다. 정말로 의사가 집으로 찾아오더니 걱정할 것 없다는 위로와 함께 처방전을 주고 갔다. 약국에서 약을 받아보니 필자도 잘 아는 흔한 약이어서 빙긋 웃었지만 어쨌든 아이는 곧 회복됐다. 필자의 선치는 시골 의사셨다. 옛날 농촌에는 교통수단이 없었기에 걸을 수 없는 환자가 생기면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기 일쑤였다. 자전거를 타고 왕진을 다니다가 60년대 중반에 오토바이를 사셨다. 시대를 앞서가는 멋쟁이셨던 셈이다. 지금도 옛 친구들을 만나면 너희 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나를 살렸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지만 고온이 잠들었다 깨기 힘들어하시던 아버지의 기억에 가끔 눈물도 난다. 왕진은 어느 사이 사라져갔다. 그러다 2008년 새로운 방문이 출현했다. 일상생활 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요양보호사가 찾아가 수발을 들어주는 서비스가 시작된 것이다. 노인과 가족이 매우 반겼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요긴한 제도였다. 만일 왕진이 되살아나서 방문 요양과 동시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 중풍에 걸린 노인이라도 가정에서 진료와 수발을 받을 수 있다면 집에 오래 머물 수 있다.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소득 문제, 가족 갈등을 풀어준다면 가족 부담이 덜어지고 새 모녀 사건 같은 불행도 막을 수 있다. 간호사가 주기적으로 찾아주고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도 방문해 사라진 신체 기능을 되살려주면 어떨까? 약사가 집으로 찾아가 약품을 정리하고 한의사가 집에서 침을 놓아주면 어떨까? 치과 의사도 요즘은 가방 크기의 도구를 들고 가면 스케일링을 해줄 수 있다.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많은 노인과 장애인은 의료와 사회 서비스를 동시에 필요로 한다. 걷기가 불편하고 부엌일 하기 힘들어진 노인치고 병이 없는 이가 있을 리 없다. 가정방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된다면 노인을 집에서 편히 모시는 일은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장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을 옛말로 만들어보자. 지역사회 돌봄과 시설 돌봄의 관계. 지역사회 돌봄은 노인과 장애인이 최대한 집에서 오래 머물도록 하는 게 목표이다 보니 흔히 시설 돌봄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정부 시절 발달장애인 탈시설화 추진 과정에서 일부 시설과 부모들의 반대로 의견 대립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지역사회 돌봄과 시설 돌봄은 정말 대척점이 있는 것일까? 지역사회 돌봄이 시설 돌봄을 줄이려는 경향을 갖는 것은 분명하다. 탈시설화는 시설과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지역사회로 복귀시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가정에 있는 이들의 입소, 입원을 예방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사는 곳에서 나이 들기를 추구한다 해도 노인이 되면 시설이나 병원에 가야 할 경우가 반드시 생긴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 노인의 저하된 기능을 복구시켜 지역사회로 되돌려 보내는 기능을 한다면 지역사회 돌봄과 시설 돌봄은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된다. 지역사회에 머물다 악화되면 시설로 들어가고 시설에서 회복되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순환고리가 성립한다. 이를 순환적 돌봄이라 한다. 이런 순환이 이루어지면 시설이나 병원의 부적절 입소, 입원은 사라지고 꼭
필요한 이들만 남을 수 있을 수 있다. 문제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요양시설, 요양병원의 역할은 기능의 회복과 지역사회의 복귀가 되어야지 죽을 때까지 맡아주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이들이 노인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료, 운동 등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주는 역할 혁신과 인력 보강이 필요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탈시설화를 적극 추진한다 하더라도 시설과 병원에 있는 노인의 수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현재 노인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고령화의 진정 국면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설과 병원이 노인과 장애인을 퇴소, 퇴원시킬 수 있으려면 지역사회 돌봄을 발전시켜야 가능하다. 되돌려 보낼 곳이 없는 퇴소, 퇴원은 쫓아내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사회 돌봄 체계의 구축에는 시설 돌봄의 역할 변경과 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두 정책은 반드시 쌍을 이루어 추진돼야 한다. 우리는 모두 의존하는 존재. 가끔 다리를 다친 채 나들이를 하다 보니 색다른 경험을 한다.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타면 사람들이 동정하는 표정을 지으며 양보도 잘해준다. 고생하신다라며 인사하는 이도 있다. 그런데 좀 나아져 깁스를 풀고 제대로 옷을 입고 휠체어를 타면 태도가 바뀐다. 표정이 굳어있고 고개를 돌리기도 한다. 환자가 아니라 장애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제 나이 70을 넘어 다치는 일이 잦아지니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태도가 약간씩 변해간다. 곧 나을 환자라기보다 다치는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운 노인으로 보는 것이다. 환자와 장애인, 노인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환자는 치료받으면 나아질 잠정적 비정상인이다. 그러니 우리에 속한다. 장애인이나 노인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영구적 비정상인이다. 난치 환자들도 장애인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아니고 별도의 그들로 치부된다. 취약하고 의존적이어서 부담되는 존재이고 심지어 부끄러운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만 취약하고 의존적일까? 건강하고 능력이 넘치는 사람들도 얼마 안 있으면 돌봄에 의존해 살아야 하는 노인이 된다. 취약한 노인의 삶을 피해 가는 길은 단명의 비운뿐이다. 신체적인, 정신적인 직접 돌봄을 받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두 언제나 취약하며 그래서 늘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다. 가족이 해주는 밥을 먹어야 사는 식구이자 동료들의 배려를 받아야 활동할 수 있는 사회인이다. 용서받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관계의 존재다. 늘 의존하는 존재라는 말은 항상 돌보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동시에 의미한다. 의존성이 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에 국한되지 않듯이 돌봄의 제공도 여성이나 돌봄 노동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취약과 의존이 보편적이듯 배려와 돌봄도 보편적이다. 누구나 의존하고 누구나 돌보는 관계는 다양하고 난사박에 얽혀 우리의 평생을 관통한다. 우리가 자신을 유능하고 독립적인 존재라고 느끼는 것은 의존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망각에서 편견과 증오가 자라난다. 우리가 모두 취약하고 서로 의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인간과 사회의 성숙함이 시작된다. 전 국민 돌봄 보장의 최대 조건은 정치적 합의이다. 지역사회 돌봄 체계가 돌봄 부담에 짓눌리는 우리 사회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려면 전 국민 건강보장이나 장기 요양보장과 같이 전 국민 돌봄 보장이 실현되어야 한다.
사회의 한 구석에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돌봄도 물론 가치 있는 일이지만 사회 전체에 걸쳐 여성을 해방하고 노인과 장애인의 삶에 임팩트 있는 변화를 주지는 못한다. 모든 가정, 모든 당사자가 돌봄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삶은 부담과 우울, 불화와 죄의식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전국적 수준으로 발전하려면 당연히 오랜 기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할 것이 자명하다. 정책적으로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과제에 해당한다. 여러 직종의 보건복지 전문가들이 협력해야 한다. 공공부문과 사회적 경제가 성장하고 민간의 건전한 역할이 정립되어야 질 좋은 돌봄 서비스가 만들어진다. 이것들이 모두 한국에서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광역과 기초정부들이 다양한 시도를 해가면서 성공 사례를 교류하고 축적해가는 에너지가 있어야 정책 발전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돈도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의 예산, 사회보장제도, 민간 투자 등 다양한 재원 조달 기전이 활용되어야 한다. 이들 복지 투자는 조세를 통해 자연스럽게 회수될 뿐 아니라 지원주택, 주택개조, 의료기기, 보조용구 등 돌봄 산업을 발전시키면 투자보다 많은 회수가 가능할 수도 있다. 돌봄 투자가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라 경제를 성장시키는 펌프의 하나라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대적인 전제 조건은 정당들의 합의와 지원이다. 돌봄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 보수 인사라도 늙지 않는 것도 아니고 재벌집에서도 장애인은 태어난다. 돌봄의 필요에 빈부격차가 없듯이 돌봄의 혜택도 보편적이어야 한다. 돌봄을 자기 일로 걱정하는 노인 세대가 18.4%이고 부모를 모시는 부담을 받는 45세에서 64세 인구가 32.5%이다. 돌봄의 당사자가 총 인구의 절반을 넘는다는 뜻이다. 이미 돌봄은 시대정신이자 여야 공통의 과제가 되었다. 모든 정당이 돌봄을 합의 과제로 수용하고 서로 누가 더 잘하는지 숨가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폭증하는 의견을 받아 정치가 최선의 돌봄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